중형가든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 이 논쟁은 이제 중형가든이 순전히 영국에 고유한 것이라고 우기는 집단이 있고, 그게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 중국에 들어온 집단이 있는데, 순전히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캠브리지 백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장이 아주 웃겨. 결국은 중국 거라는 것을 자인하는 식의 주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그리고 중형가든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 18세기 중반에 들어 중형가든이 영국에서 영국 정원으로 영국의 유언을 석권하고 대륙에서도 중형가든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도보 해협 양편에서는 근대적 민족주의에 막 눈을 뜨기 시작한 일련의 영국 농객들이 프랑스로부터 알려진 중년가든이라는 명칭에 대항해 사라와지 조원수를 적용한 중년가든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 영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호러스 월폴의 친구인 영국 시인 리처드 케임브리지는 맨 먼저 1755년 4월 더 월드지에 게재한 한 에세이에서 유행하는 중년가든이 영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정원에 대해 무엇이 보고되었든 간에, 그리고 이 보고들이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우리가 이 미감을 창설한 최초의 유럽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아는 영국인들이, 영국 사람이 그런 뜻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행복한 정열의 빠른 진척을 촉진하는 데 투하된 그 많은 비용에 막먹는 성공을 자랑할 정도로 우리의 어떤 가장 아름다운 구역의 땅 중 어떤 구역들을 지휘했었던 사람들의 천재에서 아주 운이 좋았다. 우리의 정원은 이미 외국인들에게 경이로운 것이고 이 정원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데 익숙해감에 그들에게 찬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논자들이 훌륭한 미감이 유럽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최근의 문인들을 끌어들여 온 만큼 이 다른 미감은 영국으로 여행하는 점증적 패션을 더 일반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당시 중년가든은 루이 14세의 수석 조경사 르 노트르가 설계한 튠리 궁전과 베르사유 궁전 정원으로부터 확산된 비트루비우스 모델을 이론적으로 극복하고 실천적으로 영국에서 추방했고 점차 유럽으로 퍼지고 있었다. 농업 노동자들에 대한 농한기 일자리 제공, 대륙으로부터 외국인들의 방문, 국위 성향 등 영국의 국익과 명성을 유달리 중시하는 이 글에서 케임브리지는 르 노르트의 이 비트루비우스 정원 모델이 직성과 규칙성으로 구속당하고 장엄성으로 우아미와 미감을 과부하당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강제된 미감은 우리의 몇몇 가장 훌륭한 필객들이 더 이상 아이디어들을 더 고상한 아이디어들을 안출하고 그 이후 개선들을 위한 길을 마련했을지라도 네덜란드의 획득 작품들에 의해 악화되어 반세기 이상 동안 이 나라의 자연의 얼굴을 망쳤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케임브리지는 이 기고문에서 이런 위력적 중형 정원의 중국적 기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중형 정원의 인기가 유럽 대륙에서 고조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그가 중형 가든을 영국의 소위 국적 문화로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의 이 영국 애국주의적 주장은 그 자신이 바로 앞서 한 말에 의해 자기 부정되고 있다. 그는 한 뒤 쪽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윌리엄 템플경은 그의 에세이 한 뒤쪽이 아니라 한 두. 윌리엄 템플경은 그의 에세이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아주 유쾌하게 허트포드셔의 무어 공원을 들어
그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쓸모, 미, 장엄 때문에 그 공원을 완벽한 정원 양식으로 격찬한 뒤에 더 고상한 이미지로 올라가 일종의 예언가적 정신으로 자유롭고 갇히지 않는 더 고차적인 양식을 제시해 주었다. 예언은 곧장 입증되었다. 그리고 미감의 온갖 병형과 양상들을 관통해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의 천재성을 성공적으로 발휘케 하고 각 장르에서의 완벽화의 모델로 이바지하는 것이 그 즐거운 장소의 투교한 운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밀턴의 무한한 상상력은 신라권의 제4책에서 내가 내 독자들의 유흥과 교훈을 위해 근대적 설계의 온갖 관점, 목적, 야심을 담는 것으로 제시했을 하나의 정원 설계도를 안출해냈다. 이 정의롭고 고상한 아이디어들이 실행되어 규칙성이 사라지고 조망이 확 트이고 시골이 불러들여지고 자연이 구제되어 개선되고 예술이 얌전하게 그 자신의 완벽화 속에 자신을 감추는 것을 보는 것은 이 시대의 특유한 행복이다. 예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싹 모습을 감춰서 자연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천재성을, 인위적인 천재성을 감춰서 가지고 있다. 자, 이 기법, 이런 사라워지 방식의, 이걸 사라워지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연을 모방해서 규칙적이지 않은 비규칙적의 규칙성, 불균형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이 정원 조언 방식이 순전히 영국 것이라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뭐 중국 건데, 아무튼 자. 시간의 전후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케임브리지의 이 기술은 독자를 당혹해 한다. 저 앞에서 윌리엄 템플경을 인용했고 그의 에세이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이게 온 거나 비슷한데 20년이나 후배야 윌리엄 템플이 이 밀턴에, 그러니까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피쿠로스의 정원을 읽고 그것에 따라 신라권의 제4책을 쓴 게 아니라고. 20년 전 사람인데 죽었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사람이 두 사람의 자기한테는 다 선배니까 헷갈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정원이라는 그 에세이를 정확히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와지를 알고 있는 거야. 사라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정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템플의 정원 조원술로 그려진 그 에덴 동산이라 이거야. 그 밀턴의 신라권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이 사람이 주장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밀턴의 에덴 동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영국 거다 이거지. 근데 그 밀턴의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그 조원술이 템플로 그것을 실현한 거고, 20년 뒤에 나타날 템플의 글을 어떻게 앞에 있는 선배, 20년 선배가 1671년에 죽었는데 후회를 받았겠어요. 시간대도 안 맞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에피쿠로스 정원에서 사라와지 개념은 정확히 중국 거라고 윌리엄이 말하고, 템플이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잘 모르면서 막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있는 조원술 방식은 중국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영국 거라고 하고 싶은데 주장은 전부 중국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야. 자, 그는 템플이 제시한 자유롭고 갇히지 않는 더 고차적인 양식의 정원을 그의 예언으로 영국 정원의 원조로 묘사하면서 밀턴의 신라권의 제4대책의 에덴 동산의 묘사도 이 예언의 실현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권의 지필은 템플의 에피쿠로스 정원에 관하여 이 지필보다 무려 약 20년이나 더 빠르다. 따라서 밀턴의 에덴 동산 묘사는 결코 템플이 예언한
자유롭고 갇히지 않는 더 고차적인 양식의 조원술의 입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청교도 혁명 직전에 네덜란드를 두세 차례 오고 갔던 밀턴은 이미 1640년대에 네덜란드 등지에 전해지고 확산되기 시작한 중국 조원술을 들었을 것이고 중국 도자기에 그려진 중국 정원을 그림으로도 보았을 것이고 나중에 템플이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호이겐스의 그 호프비크 공원과 같이 네덜란드 여기저기에 설치되던 중국식, 일본식 정원도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당대의 여느 자유사상가들처럼 중국에 큰 관심을 가졌던 밀턴은 템플과 관계없이 그리고 템플보다 20여 년 앞서 중국 정원의 그림이나 중국식 정원을 직접 보고 이를 모방해 신라원의 에덴 동산을 묘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케임브리지는 템플이 저 자유롭고 갇히지 않는 더 고차적인 양식을 사라와지라는 이름으로 부른 사실과 또 이 사라와지를 중국 조원술의 핵심 요소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슬쩍 감추고 있다. 따라서 케임브리지가 템플 영국 정원의 예언가로 띄우면서도 중국의 사라와지 조원술에 관한 템플의 결정적 언급들을 감춘 이 은폐 전술은 오히려 영국 정원의 기원이 중국 정원 또는 사라와지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소위 템플의 예언을 실현시킨 중심 인물인 포프와 에디슨은 상론했듯이 템플의 사라와지를 중국 정원의 조원술로 알고 이를 확산시키는 정원운동을 벌였었다. 그리고 밀턴의 에덴 동산이 템플의 예언의 입증이라는 케임브리지의 이 오류와 실언은 의도치 않게 밀턴의 에덴 동산도 실은 중국 정원의 모방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템플이 말했다는 자유롭고 갇히지 않는 더 고차적인 양식은 중국 정원의 사라와지의 양식, 즉 개성의 구원 무격과 차경 유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턴의 에덴 동산이 템플의 예언을 입증했다는 케임브리지의 이 실언은 당시 영국인들 중 극동 제국의 문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신라원이 에덴 동산을 중국 정원으로 읽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제2장 3절에 신라원에 대한 집중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템플, 에디슨, 포프보다 먼저 중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던 존 밀턴은 실로 신라원의 에덴 동산을 중국 정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그리고 이 신라권에는 중국에 대한 묘사가 한 서너 번 더 나와요. 아주 극찬하는 두 가지 점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 더 마티스트라고 최상급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이게 5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신라권 안에 쉽게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해안 그럴 때도 다시 카타이언 코스트라고 중국 해안 이렇게 나와 있고 첫 출발할 때부터 신라권은 가마우지가 에덴 동산의 한 복판에 있는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는 걸로 시작돼요. 뭐 이제 무슨 뜻이 있느냐? 가마우지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 가마우지 어획법이 있어가지고 어로 방식이 그것 때문에 서양에 재미있게 많이 알려진 새거든요. 근데 그 가마우지는 이 동아시아만 사는 새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동아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동아시아에 있는 걸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할 때 이브는 이브대로 처벌받지만 아담은 너는 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앞으로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땅을 동시에 저주를 해가지고 황폐화 시켜버리죠. 열심히 일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어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게 해놨어요. 그 수학 체감업 업체라고 있죠. 노동을 투하하면 투하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해놔서, 그러면 희소성으로 인하여 물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아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 놨는데, 동방을 바라보니까 극동에서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 옆에 나라로 영토를 확장하지도 않고 그 안에 빠글빠글 살면서 4억 5천만의 인구를 그 당시에 먹여 살면, 지금은 더 먹고 살고 있지만 이거 무슨 조화냐 이거야. 봤더니 기술과 농법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 한계 그 수학 체감업 법칙을 돌파해버린,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 같은 풍요로움이 중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국을 표현해야 되니까 에덴 동산의 한복판에 있는, 중국은 가운데 중자죠.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잘난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나무에 앉았어, 가마우지가. 근데 이 가마우지는 지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개어내야 하잖아. 안 그러면 손 집어넣어서 어부가 빼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 먹는데, 이 사람은 이 사탄이 준입하냐? 그 사탄이 염탐으로 왔거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서 신세계가 생겼고 거기에 새로운 인간이라는 게 창조돼 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산단다. 그럼 어떤 놈들인가 염탐으로 와서, 그 이전에는 이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놈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루시퍼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해서 하느님한테 도전해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우주의 저 끝에 쫓겨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살라고 복마전이라는 궁전을 세웠어요. 복마전이란 말 알죠? 우리는 아사리판 할 때 복마전이라는 말 쓰는다. 그 복마전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대회의를 해가지고 지난번 패배했을 때처럼 전쟁으로 하느님한테 한번 대들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기만술과 꾀로서 대들 것이냐. 에? 결국 이제 회의 결과 기만술과 꾀로 하느님을 이기자. 그러면은 먼저 하느님이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는 에덴 동산의 신세계에 아담과 이브를 꼬셔가지고 타락시켜서 하느님을 엿먹이자.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날라온 거야. 우주를 가로지르 날라와서 그 한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자기들이 모가지 잘라 죽인 찰스 1세라는 그 폭군 독재자는 그 악마의 편으로 몰고 있는 거야. 자기는 공화국이었거든요, 이 밀턴은. 그러니까 그 세력을 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신라권에서는 여성을 엄청 비하해요. 격하시킨다고.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가 또 그걸 따먹게 만든 것 비유하고도 일치하지만, 근데 그 여성은 장로파 세력들, 장로파 세력이 계속 국왕을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단두대로 목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못 자르게 계속 한 세력들이거든요. 지지바들처럼 여자로 봐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국왕을 빼놔가지고 2차 영국 내전이 일어나서 또 엄청 죽거든요. 그때 잡혀서 이제 결국은 왕은 찰스 1세는 죽죠. 1642년경에 다 일어난 일들이. 그러니까 그 여성은 장로회로 비유하고, 그 사탄의 세력은 찰스 1세와 그 동조자들, 왕당파를 비유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야기로는 중국과 타타르의 대결처럼 나타나요.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잘 살고 에덴 동산의 서브젝트 주체니까 그렇고, 반대편엔 타타르는 그냥 우리가 아는 타타르, 그 서양에서 전반적으로 말하는 타타르는 말갈인, 거란인, 몽고인 다 합쳐 타타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놈들이. 근데 타타르는 성경책에서는 지옥이라는 소리, 지옥. 지옥의 세력들, 두 개를 비유하면서 거꾸로 사탄 대 천사들의 대결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멜 공화국의 멸망은 지지바 같은 장로 요것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탄한테 멸망한 걸로. 근데 이 사탄이라는 비유를 많이 쓴 이유는 크로멜 공화국 시대, 즉 청교도 혁명 시기 내내 서로를 사탄으로 몰았거든요. 서로 사탄 세력으로. 이게 사탄이란 말이 아주 쉬워진 거예요. 근데 실은 사탄은 그 악마들 중에, 악마도 다 천사 출신이에요. 천사 중에 이제 타락 천사가 악마죠. 알아요? 타락 천사가 악마라고. 악마가 따로 종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에인절이 타락하는 거야. 그 타락 천사가 악마인데, 악마 중에 대장이 이름이 사탄이야. 응? 지금은 사탄이 악마의 대명사처럼 쓰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이 루시퍼라고. 루시퍼. 그 자가 이제 이끄는 악마의 세력들을 상대해서 그 세력이 영국 정치에서는 찰스 1세와 그 왕랑파, 그 다음에 찰스 1세를 목을 잘라버린 뒤에는 찰스 2세 그 아들과 이제 그 왕랑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쫙 우주 끝털에 있다는 소리는 그 이전에 찰스 1세 때는 쫓겨갖고 저 그냥 뭐 아일랜드로 가 있든지 저쪽으로 쫓겨가 있었거든, 찰스 1세가. 그러니까 변두리에 몰렸다고. 자, 이제 중국이라는 비유는 그 시가 있고 아규멘트가 있어요. 아규멘트는 그 시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볼 때는 아규멘트는 변론이라는 뜻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해설, 그 시를 이해하기는 해설이 먼저 나와 있는데 그 해설에 가마우지가 나오고 그렇게 한가운데가 나오고 가장 높은 나무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생명의 나무 중에 가장 높은 나무에 앉아있는. 그 이야기 안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북포 네 번째 책에 가면 에덴 동산을 거기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가마우지는 극동권인데 극동권을 갖다가 놓아둔 것도 다 중국을 상징하려고 그런 거고, 중국과 타타르 대결이나 자기들의 크루멜의 청교도 세력과 찰스 1세 세력의 대결이나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사 군대와 악마 군대의 대결이나 다 비유로 다 연결시켜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신라권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최미숙 씨 알겠어요? 안 그러고 읽어봤자 도저히 알 수 없는 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전히 문예적으로 읽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문예 시니까 문예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영문과에서 이 시를 해독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별 헛소리를 많이 해요. 어떤 식의 헛소리를 하냐. 칸발루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세계 최강의 제국의 거소인 칸발루에 내려앉고, 또 문화의 거소인 패킹에 내려앉는다. 그걸 어떻게 해설하냐면, 이 밀턴이 칸발루는 대도라는 말이거든. 원나라 때 북경을 가리켜서 칸발루라고 그랬고, 이제 몽고말로 한자로는 대도라고 표시했어요. 썼어요. 그 북경이야. 패킹이 북경이고 이 칸발루도 북경인데 두 개가 같은 건지 모르고 이 무식한 밀턴이 잘못 썼다. 그렇게 해설을 막 해놓는다니까. 아니, 아주 유명한 밀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이 사람은 더 마이티스트 엠파이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최강이었을 때 중국을 나타내려고 칸발루란 말을 이미 미리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대원제국이란 소리야. 원나라란 소리. 전 세계를 정복해버렸으니까 군사적 최강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한마디로 딱 나타낼 수 있는 게 칸발루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중시하는 게 뭐냐면, 한 지명이 역사 시대마다 다르게 불려지는 걸 꼭 지리 시간에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이게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지리를 가르치다 보면 지구과학으로 빠져버리잖아. 근데 인문지리는 뭐야? 그때 무슨 왕조가 그때 들어섰고 그때 지명은 뭐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같은 땅인 그 베이징의 이름을 한 번은 칸발루라고 부르고 한 번은 패킹이라고 불러서, 패킹은 명청대의 북경 이름이 패킹이잖아요. 오늘날은 베이징이라고 하지만 발음을 그때는 패킹이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 같은 땅을 칸발루라고 하는 것은 원대에서부터 원나라 때부터 이 명나라 때까지 계속 막강한 나라인데 하나는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하나는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나타내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정치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더 밀턴을 잘 알아가지고 아 밀턴이 이걸 강조한 사람이구나. 같은 땅이라도 이름이 시대마다 달라지면서 역사적이고 컬처럴한 의미를 알도록 하는 걸 대단히 강조한 사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시가 아니잖아요. 시가 아니니까 영문과 친구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해독하다 보면 우리 밀턴이 무식해가지고 칸발루나 패킹이나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고, 어? 그리고 거기를 또 더 웃겨요. 시나이라고도 하고 카타이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표현해 중국을. 근데 그렇게 그 시대마다 불렸거든. 세리카나라고도 하고. 세리카나는 로마 때 중국을 세리카나라고 그랬어. 세리는 누에라는 소리야. 비단이 오는 나라니까, 비단을 짜서 팔아먹는 나라니까 세리카나라고 불렀고, 그 뒤에 이제 카타이는 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농산물, 쌀 이런 게 있어서 카타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캐타이 쓰죠, 중국이라는 말로. 캐서팩 에어라인 있잖아, 중국 항공. 그 다음에 시나이라는 말도 쓰고 또 차이나라는 말, 4개의 언어로 중국을 표시해요, 그 신라권 안에서. 그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 게 아니야. 각 시대를 나타내 주려고 중국을 부르는 그 시대마다 이름으로 중국을 불러준 거예요. 그렇듯이 이 칸발루와 패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무식하다고 한 그 문예 해설가보다 훨씬 유식한 사람이지. 한 적어도 10배는 유식한 사람이라고. 네? 자, 읽어봐. 한편 영국 애국자 호러스 월폴의 또 다른 친구인 영국 시인 토마스 그레이도 1763년 9월 지인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중년 가든의 중국적 기원을 이런 지하에 부정했다. 그리고 그레이는 이탈리아 철학자 겸 예술 비평가 프란체스코 알가로티에 대해 불평을 쏟아놓는다. 알가로티는 그가 쓴 한 저서에서 중년 가든의 기원을 중국으로 밝힘으로써 그레이의 영국적 자부심을 생채기를 냈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아주 예의 바르지만 그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미감과 관계되기 때문에 더욱 그것에 대해 걱정한다. 나는 유락 문제에서 우리의 독창적 재능의 유일한 증거를 조원 또는 차라리 땅의 배치에서의 우리의 기량이라고 생각한다. 조원의 영어는 가드닝이에요. 가드닝. ing로 가드닝. 그리고 이것은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그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도 가진 적이 없었고, 또한 아직 그들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역이다. 중국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기술을 높은 완벽화 경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회 신부들의 서한들로부터, 그리고 더욱 몇 년 전 출판된 체인버스의 작은 논의로부터 아주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베끼지 않았고, 더구나 자연 외에 아무것도 우리의 모델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 그 기술은 우리 사이에서 탄생한 지 40년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과 같은 어떤 것도 유럽에 없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그때 중국으로부터 이 주제에 관해 정보를 전혀 얻지 않았다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다. 다 틀린 말이야. 뒤에 내가 쭉 왜 틀렸는지를 그때 이미 완전히 그 중국 정문이 싹 알려져 있었고 타다 했다는 거, 진부한 상식이 있다는 걸 쭉 증명해줘요. 읽어봐요. 예수의 신부의 서한들은 장 데니 아틀레 신부에 의해 1743년에 작성되어 1749년에 공개 출판된 중국 원명원에 관한
서한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수년 전에 출판된 체인버스의 작은 농고는 1757년에 나온 중국 건물, 가구, 드레스, 기계 및 가정용품을 가리킨다. 예, 체인버스는 영국 왕실의 정식 조경사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철학자이기도 해요. 필로소퍼. 자, 이 조원 예술이 우리에게 생긴 지 40년도 되지 않는다는 그레이의 말에 주목할 때 그의 시간표에 따르면 영국 정원 양식은 172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레이는 이와 같은 것은 유럽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 중국으로부터 이 주제에 관해 어떤 정보도 얻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하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멘도자는 이미 1585년 중국 제국 역사에서 명대 중국 황궁의 정원을 묘사하고 있다. 이 위력적인 궁궐의 대문과 성벽 안에 그들은 정원, 과수원, 삼림, 작은 숲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온갖 수렵지대와 조류, 물고기로 가득한 큰 연못이 있다. 그리고 세뮤엘 퍼체스는 1626년 판 퍼체스 그의 순례 여행에서 항주와 동종호를 묘사하면서 정원도 함께 그리고 있다. 항주는 이 성의 성도다. 그런데 항주는 이 왕국 전역에서 성벽의 반격으로 봐서 남경보다 아마 약간 작지만 주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 시내에 빈 장소도 없고 정원들이 없는 장소도 없지만 모든 장소에는 뭔가가 건축되어 있고 모든 건축물은 다양한 층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다. 주요 가로는 거의 반일 여행의 거리이고 못지않게 찬미할 만하다. 도시 가까이에는 호수도 있는데 이 호수는 눈 대중으로 그 크기를 거의 알 수 없다. 동정호인데 서호. 이게 여기 서호 그 호반 근에 쫙 열려 있는 그 집들의 크기가 궁궐만 했대. 궁궐. 이미 동방견문록에서 마르코 폴로가 말할 때 이때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남아 있냐? 막 무너져 내려요. 그 뒤에 가난해서 이걸 수선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공사나 되면서 한 큰 부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주인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들어가갖고 막 공사나 되니까 큰 집은 다 나누어서 살았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빨래 막 여기저기 널려있고 전깃줄 막 널려있고 그 웅장함은 남아있지만 그 아름다움 우아미는 다 사라졌죠. 자. 이 호수는 다양한 언덕들로 도드라지게 꾸며져 있는 에워싼 한 골짜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예술의 이 언덕들을 꾸미는 호수의 극치를 보여줄 기회를 주어 집, 정원, 작은 숲이 있는 그 모든 널따란 호반들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은 매혹된 눈에는 바로 미로이고 이 미로 안에서 어디가 가장 경이롭고 어디가 가장 즐거운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물 위에서 잔치와 장관의 볼거리와 놀이를 제공하는 배들로 호수를 가득 채우고 낯을 즐거움 속에서 보낸다. 낮을 즐거움 속에서 보낸다. 도시 중앙에는 상쾌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묘한 방법으로 시간을 재는 아름다운 탑 또는 첨탑이 서 있다. 모든 가로들은 나무들이 씹어져서 유쾌한 정원들을 보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다. 도시는 마치 어떤 사람이 우아미의 플라톤적 이데아를 자기 마음속으로 그려넣는 것처럼 시내와 교회 양쪽에 강, 호수, 실개천, 연못으로 가득하다. 좋은 거 있으면 플라톤이나 비교하고 걔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해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가장 높이 배웠다는 철학이 플라톤이나 성경책인데 거기다가 비유하는 거 안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할 방법이 없겠죠.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해줘야 최고가 되니까. 자, 퍼체스는
항주를 아름다운 정원들이 가득한 정원 도시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주의 가로 전체를 유쾌한 정원들의 군락으로 그리고 있다. 퍼체스가 이렇게 탐복 속에서 정열적으로 항주와 그곳의 중국 정원을 묘사한 이 해는 1626년이다. 퍼체스 그의 순례 여행은 멘도자의 중국 제국의 역사와 더불어 영국에서 오랫동안 널리 읽힌 책이다. 그레이가 말하는 그때보다 100년 전에 이처럼 여러 경로로 중국 정원에 대한 소문과 정보는 유럽인들의 개인적 통신망과 저작들 속에서 전해졌었다. 근데 이런 정도는 1626년에 퍼체스가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밀턴이 18살 때예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그게 뭐 충분히 다 알고 남았던 이야기지. 응? 직접 유럽 여행을 3년이나 했으니까 네덜란드에서 그걸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책으로도 볼 수 있었다고. 응? 벌써 2권의 책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시사했듯이 1640년대부터는 소문만이 아니라 중국 정원을 직접 관찰한 유럽인들의 관상 보고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네덜란드, 헤이그,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선진 지역에서는 중국식 정원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1655년 네덜란드의 대중특사 얍코 드 카이저와 피터 드 괴르의 사무장으로 수행하고 1657년 귀국한 요한 니우호프가 1665년에 펴낸 네덜란드의 북경 사절단을 통해 중국 정원을 짤막하게 소개한다. 그는 가령 중국 유원의 파니안 특색에 속하는 석가산에 매료되었다. 내가 다른 정원, 황야, 연못과 같은 모든 인공적 장식들과 궁전을 꾸미는 다른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의도하는 것의 경계를 멀리 아마 상당히 믿을 정도로 뛰어넘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 가장 장엄한 궁전의 경이로움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저기 정원을 언급한다. 안뜰의 중앙에 있고 황제의 정각들이 서 있는 제3평지 바깥에는 여러 유락 정원들, 전각들, 산림, 각 강 미묘한 여름집이 있는데 황제는 이것들을 자기의 유락을 위해 만들겠다. 그는 또 중경의 여러 정원에 심어진 모이탕이라는 꽃에도 매료되었다. 그러니까 이 책은 65년에 나왔는데 신라권은 67년에 나왔으니까 이건 충분히 읽고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1660년에 시력이 나빴던 밀턴이 완전히 봉사가 돼요. 나머지 시도 전부 대피를 시켜서 여비서를 고용해 갖고 했는데 시도 대피를 썼으면 책도 읽으라고 해서 소리로 들었겠죠. 다 읽을 수 있었다고 봐야 된다. 왜? 중국에 남달리 센서티브한 중국 소식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책이었거든요. 왜? 공식적인 책이라고. 네덜란드 공식 그 특별 외교단의 수행원인 사람이 쓴 거예요. 서기만이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외교하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잘 보고 정확히 기록했다고 봐야죠. 야. 중경에 가까운 서주성에는 모이탕이라고 불리는, 그러므로 꽃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꽃이 자란다. 이것은 모양이 유럽의 장미와 거의 다르지 않지만 훨씬 더 크고 그 잎을 더 넓게 뻗친다. 그것은 아름다움에서 장미를 훨씬 능가하지만 방향의 풍요로움에서는 뒤떨어진다. 그것은 가시나 바늘이 없고 일반적으로 약간의 보라색과 섞인 하얀색이다.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말았는데. 아는 사람. 장미 같은데 장미보다 더 크고 향은 좀 더
떨어지고 가시가 없고. 목단 아니에요? 목단? 목단 같은 애 모이탕 그러니까 발음이 목단이 빨간 장묘가 상당히 유사할 수도 있겠네. 가시가 없고. 목단이 모란 아닌가? 모란이지. 이거 봐. 하지만 노랗고 붉은 것들도 약간 있다. 이 꽃은 나무 위에서 피는데 대인 군자들의 모든 정원에서 조심스럽게 간수되고 가장 엄선된 꽃들 중 하나로서 심어져 있다. 이 네덜란드의 북경 사절단에서 니우호프의 중국 정원 속에는 비록 중국 진짜 목단 같은 애. 장미 같잖아 멀리서 보면. 맞췄어. 대중이 모여야 중지가 모이나. 목단이야. 가시도 없으니까. 어쩌다 있다고 그러잖아. 여기도 어쩌다 하나 있었지. 이거. 비록 중국 정원에 대해 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짧다. 하지만 1657년에 귀국한 니우호프 그리고 카이저와 괴헤르 특사 등은 이 책이 나오기 전인 1657년부터 또는 아니면 이 책이 나온 뒤에도 중국 정원에 대한 그들의 매료된 감상을 주변 지식인들에게 말로 전하고 다녔을 것이다. 왜냐하면 밀턴이나 템플에게 사라와지에 관해 말해준 사람들은 북경 또는 그 가까이에 있는 대규모 황제 정원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원들을 지성적으로 설명하고 이 중국 정원을 유럽 정원과 대비하기에 충분히 예술적으로 세련된 니우호프나 두 특사와 같은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중국 정원에 관해 들었던 지식인들이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왜 이 말하냐면 상인들하고 구분해야 돼요. 상인들은 공자가 중국의 철학자인지도 몰랐고 이런 거 정원은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물건만 관심이 있어서 주로 지식인들, 선교사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 존 밀턴은 1638년에서 1639년간 젊은 시절 유럽 여행 중에 도보 해협을 오가며 네덜란드 법학자이자 시인 후고 그로티우스를 만나기도 하고 네덜란드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1649년부터 1660년까지 크로멜의 영국 공화국 국가위원회의 외국어 담당 서기를 지내면서 중국 소식과 외국 정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관직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크로멜의 비서였기 때문에 공화국과 자기의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하마터면 그 사형 명단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갖은 자기의 연주를 다 동원해서 목숨은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라권 복락원이라는 불멸의 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딱 왕정 복고되는 해가 1660년인데 딱 그 해에 자기가 봉사가 돼요. 기구하지. 세상이 공화국이 멸망하고 왕정으로 다시 복귀하니까 안 보려고 공화국이 돼버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자. 밀턴은 1638년 이래 이런저런 방식으로 네덜란드를 경로로 얻은 중 국정원에 관한 중국 정원에 관한 네덜란드 경로로 얻은 중국 정원에 관한 정보 지식을 가슴 깊이 담아두었다가 1666년 신라곤에서 다른 에덴을 찾으면서 에덴 동산을 중국 정원으로 묘사했던 것이다. 템플도 네덜란드의 중국식 정원의 영향 아래서 1685년 중국 조원술 사라와지를 소개했다. 그리고 1688년에는 가브리엘 마젤란이 신중국사를 공간에서 중국 정원을 다시 소개했다. 그는 남향으로 지어진 황궁, 총독 궁택, 고위 관리 저택, 부자 저택에 딸린
중국 정원의 위치를 5번째 뜨락 다음의 공간이라고 밝힌다. 자금성 안에서의 황제 정원의 위치도 지목한다. 이 11번째 정각 뒤에 또 하나의 뜨락이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 정각, 즉 고귀하고 아름다운 중앙 정각이라고 불리는 황제의 제2처소가 있다. 뜨락이라는 말은 사투리예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근데 뜰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될까 그냥 다 뜨락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 뒤에는 또 하나의 뜨락과 하늘을 맞는 궁택이라고 불리는 황제의 제3처소가 있다. 이 뒤에서 당신은 14번째 정각이 있는 가장 아름답고 광활한 정원을 보게 되는데 이 정원은 황제 정원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14번째 별관 정각은 필자가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원, 여러 개의 안뜰, 다른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많이 묘사되더라도 표찰이 작아서 내가 식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론했듯이 1696년에 르꽁트는 당시 영국에서도 널리 읽힌 책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보통 중국인들의 정원에 관해 짧지만 정확하게 보고했다. 중국 정원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유사한 건 우리나라 비원이니까 비원에 가본 기억을 가지고 이 문장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상당히 방대한 지역인데 물론 자금성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비원보다 규모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와지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리고 조지프 에디슨이 스펙테이터지에서 템플의 조언론가 세프츠베리의 야생적 자연주의 논의를 인용하고 중국인들을 무의이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인들로 불러내며 새로운 조원수를 주창한 것도 그때 이전인 1712년이었다. 그리고 알렉산더 포프가 에디슨과 거의 동시에 템플과 에디슨을 둘 다 인용하며 에디슨보다 더 매섭게 당대 영국 조원술의 푸른 조각품을 공격하고 템플, 에디슨과 유사한 원의 철학을 개진한 에세이를 가디언지에 실은 해도 그때 이전인 1713년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기하 양식에 치커넘 정원을 때려 부수고 이곳에 영국 최초로 중국 스타일의 원예 기법을 도입하는 모범을 보인 해도 1713년이었다. 그가 선하라고 저 유용한 학문을 가르친 공자가 우뚝 홀로 서 있네 라고 노래하며 우리는 약 2000년 전 살았던 중국인들의 위대한 입법자 공자 외에 단 한 명의 도덕 철학자의 설명도 없다라고 공자를 찬양하는 시 명예의 전당을 발표한 해도 그때 이전인 1715년이었다. 나아가 그가 그의 한 지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중국의 사라와지까지 거명하며 이것은 아주 위대하면서 동시에 아주 규칙도 격식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때인 1723년이었다. 또한 예수의 선교단을 수행했던 마테오 리파 신부가 중국 황제 강희제의 명에 따라 여름 궁전 원명원을 그린 중국인들의 그림 원본에 따라 동판화로 36점의 정원 전경을 새겨 그린 해도 1713년이었고 이 동판화가 런던에 나돌기 시작한 해는 1724년이었다. 이 동판화를 리파가 견본으로 쓴 중국인의 목각 그림과 비교해보면 그의 동판화가 매우 정확하고 양식에서도 중국 풍경 묘사에 정밀한 재현을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리파의 그림들은 대상들의 윤곽과
입체성 측면에서 아주 예리해서 18세기 유럽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1724년 런던에 간 리파는 원명원 동파나 시리즈를 저명한 조경 건축가 윌리엄 켄트 공작과 영국 조경 정원의 세 장을 연 치지크 정원의 소유주이자 포프의 벗인 벌링턴 백작에게 넘겨주었다. 이 때문에도 중국 정원은 바로 불규칙적 배치에서 지속적으로 완전히 일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물론 경우에 따라 중국 정원의 영향은 바위, 폭포, 수양버들, 정자, 가교, 나룻배 등과 같은 부속물들에 국한되기도 했다. 리파의 동판화는 영국에서 이상적 풍경화의 원본으로 쓰이기도 하고 중국 정원에 관한 여행 보고서에 화보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중국 정원에 관한 시문에도 원형되었다. 심지어 고대로 역투사되기도 했다. 나아가 이 말은 고대의 그런 로마 시대 건물을 묘사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상상으로 그러잖아요. 거기다 중국 정원의 요소들을 막 집어넣어서 그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로마 때부터 그런 것처럼 착각이 일어난 거지.